윤소아 요온소아의 세상은 소리와 냄새, 그리고 감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그녀의 눈은 영원한 밤을 맞이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술계의 궤도를 바꿔놓을 천재라 불렸던 그녀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욱 예민하게 벼려졌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작업실,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그곳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서늘함이 맨발로 전해져 왔고, 공기 중에는 마르지 않은 유화물감과 테레빈유의 톡 쏘는 냄새, 그리고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젖은 찰흙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눈앞에 놓인 미완성 조각상의 윤곽을 천천히 더듬고 있었다. 한때는 신의 손이라 불렸던 그 손은 이제 기억에 의존해 희미한 형상을 더듬을 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빛이 사라지기 전 보았던 세상의 모든 색채와 형태를. 서아야, 여기서 또 혼자 있었어. 그러다 감기 걸려.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녀의 남편, 이성훈 리 숭혼이었다. 그녀는 소리만으로도 그의 기분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당신은 회사 일 잘 끝났어요. 응. 당신 걱정할까봐 일찍 들어왔지. 성우는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카디건을 걸쳐주었다. 그 순간 작업실 문가에 서 있던 그녀의 간병인이자 오랜 친구인 최가은 초이가은 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곧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서아씨, 거실로 나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익숙한 어둠 속을 걸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의지하는 그 두 사람이 그녀의 등 뒤에서 어떤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독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서연의 어깨를 감싼 성훈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개운을 향해 있었다. 개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부축하고 있었지만 성훈을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눈빛에는 은밀한 열망과 승리감이 번뜩였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연에게 성훈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당신이 좋아하는 캐모마일이야. 고마워요. 성훈은 개운에게도 차를 한 잔 건넸다. 서연이 차를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찰나. 성훈의 손가락이 찻잔을 받는 가은의 손등을 대담하게 스쳤다. 가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소리 없는 연극처럼 오직 서연만이 볼 수 없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잠시 후 성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중요한 투자자 전화야. 잠시만.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서재로 향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무음 상태였다. 그는 창가에 서 있는 가은을 바라보며 입 모양으로만 또렷하게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 개운은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며 나도라고 화답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연 앞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는 위험하고 격렬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남편의 가짜 통화 내용을 배경음악 삼아 배신으로 가득 찬 공기를 아무것도 모른 채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영혼까지 어둠에 잠식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거실에서 조용히 오디오북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예민해진 청각이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흐느낌을 포착했다. 최근에 새로 들어온 어린 가사 도우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흰 지팡이를 더듬어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다. 어린 소녀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서연은 다그치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옆에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새로운 곳은
누구에게나 참 힘든 법이지. 소녀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나도 이 집에 처음 온 날 모든 게 낯설어서 밤새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나. 혹시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이야기할 곳이 필요하면 언제든 내 작업실로 와도 괜찮아. 내 작업실의 침묵은 아주 훌륭한 청자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도, 가르침도 없었다. 오직 같은 인간으로서의 깊은 이해와 공감만이 담겨 있었다. 소녀는 그 따뜻함에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개운의 부축을 받으며 침실로 돌아온 서연은 잠자리에 누웠다. 가은이 방을 나가기 전 서연은 갑자기 오른쪽 눈 안쪽에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마치 고장난 텔레비전 화면처럼 무의미한 흑백의 점들이 찰나의 순간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뱉었다. 왜 그러세요? 서아 씨 어디 안 좋으세요? 개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편두통이 잠깐 온 것 같아. 괜찮아.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헛된 희망이 만들어낸 환각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기묘한 감각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개운이 방을 나가고 완벽한 어둠과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베개 밑에서 작은 책 한 권과 철필을 꺼냈다. 그녀가 점자로 써내려가는 비밀 일기장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빳빳한 종이 위에 점을 찍어 나가기 시작했다. 오늘 빛의 잔상을 보았다. 어쩌면 희망이 아니라 신이 내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른다. 이 집의 어둠은 내 눈 속의 어둠보다 더 짙고 축축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겨지는 점자들은 세상이 잊어버린 한 천재의 날카로운 지성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기만적인 어둠이 머지않아 거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다. 며칠 후 성훈과 개운은 들뜬 목소리로 서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서아야, 엄청난 소식이야. 국내 최고의 신경안과 전문의를 찾아냈어. 김진무 박사님이라고.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성훈의 목소리에는 아내의 쾌유를 간절히 바라는 남편의 애틋함이 가득했다. 가은 역시 서아의 손을 잡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서아씨, 아주 새로운 수술법이래요. 성공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 줄게요.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은 완벽했다. 서아는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희망이라는 단어에 잠시나마 정말로 가슴이 뛰었다.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 다시 흙을 빚고 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독자의 눈에는 그들의 진짜 속내가 보였다. 성훈은 생각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 이 수술마저 실패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되겠지. 그 후에 내가 서아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을 거야. 개운은 서아의 손을 잡은 채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수술이 실패하게 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수 있도록. 그들은 서아의 희망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마지막 알리바이로 이용하고 있었다. 수술 날짜를 잡기 전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 밤이었다. 서아는 하루 종일 이어진 고민에 지쳐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개운은 그녀가 잠드는 것을 돕는다며 수면 유도제를 건넸고, 서아는 아무 의심 없이 약을 받아 삼켰다. 고 그들은 믿었다. 사실 서아는 약을 삼키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뱉어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최근 들어 그들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경계심 때문이었다. 방 안에 모든 불이 꺼지고 서아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잠든 척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성훈과 개은이었다. 그들은 서아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정말 잠든 거 맞아? 개운이 물었다. 그럼 내가 직접 약 먹는 걸 봤는데 지금쯤이면 업어가도 모를걸. 성훈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는 서아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자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귀찮은 장애물을 보는 듯한 차가운 짜증만이 담겨 있었다. 개은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성훈 씨, 나 더는 못 참겠어. 언제까지 이 지겨운 간병인 노릇을 해야 하는 거야? 성훈은 그녀를 달래며 진짜 계획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차분했다. 조금만 더 참아. 내 사랑, 이번 수술이 실패하고 나면 변호사 말로는 법원에 영구적 행위 무능력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대. 그것만 승인되면 서아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신탁 자금, 저 여자의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내 관리에 들어오게 돼. 그 돈만 손에 넣으면 우린 세상 어디든 가서 자유롭게 함께할 수 있어. 숨을 죽이고 누워있는 서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온몸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개은의 다음 말은 그 얼어붙은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가끔은 그냥 그때 그 사고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으면 어땠을까 싶어. 이 눈먼 여자 비위 맞추는 거 정말 역겨워 죽겠다고. 서아는 완벽한 연기자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뱉고 미세한 표정 변화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감은 눈꺼풀 아래서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 우정이라 믿었던 친구, 그녀가 자신의 두 눈을 대신해 온전히 의지했던 두 사람이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였다. 그들이 보여준 모든 친절과 걱정은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역겨운 연극에 불과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간 후에도 서아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눈물이었다. 슬픔과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차갑게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감에서 태어난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였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증오 또한 깊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우는 것은 사치다. 복수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한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피해자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냉철한 전략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개운이 아침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서아는 평소와 똑같은 연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이었다.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개운아, 나 병원에 전화 좀 해보고 싶은데 휴대폰 좀 찾아줄래? 수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알겠어요. 서아씨, 잠시만요. 개운이 휴대폰을 찾아 건네주고 프라이버시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켜주자.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능숙하게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화면을 켰다. 그녀는 어제 병원 안내 데스크 번호가 아닌 김진우 박사의 연구실 직통 번호를 몰래 알아두었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정중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우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박사님, 윤서아입니다. 저 결심했습니다. 수술 받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현명한 결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녀는 21번 고르고 자신의 운명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다.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서 제 눈이 다시 보이게 된다면 박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수술이 실패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특히 제 남편과 간병인은 제가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제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김진우 박사의 당황한 침묵이 흘렀다. 서아의 복수극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수술실의 공기는 멸균 처리된 약품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타인의 손에 맡기고 있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그녀의 귓가에 김진우 박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어둠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몇 시간 후 서아는 회복실의 침대에서 깨어났다. 눈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소리와 냄새로만 존재했다. 그녀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성훈과 가은의 면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오직 김진우 박사만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서아 씨, 이제 붕대를 풀겠습니다. 박사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기적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붕대가 한 겹 풀리고 마침내 마지막 거즈가 떼어졌다. 서아는 떨리는 심장을 안고 아주 천천히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한 어둠뿐.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얼리려던 바로 그 순간 시야에 희미한 빛에 윤곽이 들어왔다. 빛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을 찔렀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눈을 감았다. 괜찮습니다. 서아 씨,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빛의 폭풍 속에서 희미한 형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의 실루엣,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의 형태, 그리고 색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세상의 색깔들이었다. 병실의 연풀은 벽지, 박사의 넥타이에 그려진 짙은 남색 무늬, 햇빛에 반사되어 노랗게 빛나는 먼지 한 톨까지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가늘고 긴 그녀의 손가락. 그녀는 모든 것을, 이 경이로운 기적을 눈에 담았다. 박사님, 보여요.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김진우 박사는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시울도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아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박사의 손을 절박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처절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사님, 제 부탁 기억하시죠? 김진우 박사는 잠시 망설였다. 의사로서의 윤리와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그는 깊이 고뇌했다. 서아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과 친구의 배신, 그들의 추악한 계획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잔혹 드라마 같았다. 그는 서아의 맑아진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단순히 빛을 되찾은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눈이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저는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수술은 안타깝게도 실패한 것으로 기록될 겁니다. 일주일 후 서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성훈과 개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비통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아야, 괜찮아. 실망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서아씨. 힘내요.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그들의 위선적인 위로를 들으며 서아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허공을 더듬었고 익숙한 가구에 부딪혔으며 초점 없는 눈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이고 있었다. 그녀를 부축하는 성훈의 눈에 스치는 안도감. 그리고 그 뒤에서 자신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 가은의 모습.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절망에 빠진 아내의 슬픈 표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아의 집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눈먼 아내라는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쓰고 두 포식자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성훈은 그녀가 소파에서 낮잠을 자는 줄 알고 서재에서 서류 뭉치와 그녀의 인감도장을 가져왔다. 그는 그녀의 필체를 따라 몇 번이고 연습한 뒤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그녀의 이름을 위조해 넣고 인감을 찍었다. 살짝 뜬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서아는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 넣었다. 또 다른 날, 개우는 서아의 옆에 앉아 태블릿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척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녀가 해외 비밀 계좌에 접속해 성훈이 빼돌린 돈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서아가 일부러 지팡이를 떨어뜨리는 소리를 내자 가은이 놀라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 1초의 순간 서아의 눈은 화면에 떠있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진처럼 찍어 뇌리에 저장했다. 성훈은 이제 대담하게 서아 앞에서 비밀 통화를 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서아의 미술품들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방법을 논의했다. 그는 눈먼 아내가 자신의 초조한 표정이나 불안한 손짓을 보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침실에서 다시 한번 비밀스러운 작업을 시작했다. 김진우 박사가 특수 제작해준 아주 희미한 빛을 내는 펜을 이용해 그녀는 점자 일기장 속에 숨겨둔 평범한 노트에 그날 수집한 모든 정보를 기록했다. 날짜, 시간, 계좌번호, 통화 내용, 위조된 서류의 종류. 그녀의 글씨는 분노로 떨렸지만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냉철하고 정확했다. 어두운 방 안, 작은 펜라이트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 가장 적절한 사냥의 순간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이었다. 그녀의 무대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두 주인공을 그 위로 끌어올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의 비밀스러운 기록이 쌓여갈수록 성훈과 가은의 탐욕도 그 끝을 모르고 부풀어 올랐다. 그들은 이제 서아의 금융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넘어 그녀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잠든 척 소파에 누워있던 서아는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다. 자금이 좀 더 필요해. 이 집이랑 회사 지분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성훈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개운이 교활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방법이 하나 있잖아. 작업실에 있는 그 조각상 불사조 말이야.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사조 피닉스는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완성한 마지막 걸작이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날아오르는 불사조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 작품은 국제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그녀에게 천재 조각가라는 명성을 안겨준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걸 팔자고 제정신이야. 그건 윤서아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이라. 섣불리 움직였다간 언론에 알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지. 개운히 웃었다. 내가 아는 미술품 암거래상이 있어. 진품 확인만 되면 질문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값을 치러줄 거야. 오늘 밤 그들이 최종 확인을 위해 직접 오기로 했어.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은 용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사조만은 안 됐다. 그것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어쩌면 다시 일어서야 할 미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 밤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성운과 개우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거래상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복도까지는 눈먼 사람처럼 흰 지팡이를 짚고 소리를 내며 걸었지만 거실의 시야에서 벗어난 순간 그녀는 지팡이를 벽에 기대어 놓고 한 마리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자신의 작업실이었다. 한때는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의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그 공간을 이제 그녀는 되찾은 시력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작업실은 달빛조차 들지 않는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그들과 싸울 수 없었다. 그녀가 사용할 무기는 이 어둠. 그리고 그녀의 장애였다. 그녀는 이 작업실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꾸며 미신을 잘 믿는 암거래상들을 겁줘서 쫓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불사조 조각상이 놓인 위치 바로 위 천장 근처의 선반으로 향했다. 그 선반 위에는 그녀가 쓰다 남은 무거운 대리석 조각들과 석고 포대 그리고 각종 소의 연장들이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그리고 작은 도구를 이용해 선반을 벽에 고정하고 있는 나사못 몇 개를 아주 미세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너무 많이 풀면 바로 무너지지만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쏟아져 내릴 수 있을 만큼만 모든 움직임은 소리 없이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마지막 나사를 거의 다 풀었을 때였다. 끽! 작업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정적을 갈랐다. 서아는 의자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개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개은이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는지 라이터를 꺼내 찰칵 하고 켰다. 순간 작은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주위를 환하게 비췄다. 서아의 반사신경은 빛보다 빨랐다. 그녀는 불꽃이 켜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011초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했다. 그녀는 일부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의자에서 발을 헛디뎠다. 꺄!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의자가 넘어지고 서아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녀는 마치 정말로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완벽한 연기였다. 라이터 불빛에 비친 것은 의자 위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눈먼 여자의 모습이었다. 세상에
서아 씨, 이런 어둠 속에서 여긴 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크게 다쳐요. 개운의 목소리에는 의심 대신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급히 다가와 서아를 부축했다. 서아는 공포와 실제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실제로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냥 불사조가 마지막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발밑에 뭐가 있었나 봐요. 개운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했던 것 같기도 했다. 미세한 의심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지만 눈앞의 논리가 그 의심을 덮어버렸다. 눈먼 여자가 캄캄한 작업실에서 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을 거두었다. 정말 어린애 같다니까. 자, 어서 방으로 돌아가요. 개운에게 부축되어 절뚝거리며 작업실을 빠져나오면서 서아는 어깨너머로 자신이 설치해둔 위험한 선반을 흘깃 쳐다보았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바로 그때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다. 거래상들이 도착한 것이다.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심장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곧 시작될 혼돈에 대한 짜릿한 기대감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위험한 연극의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의 저택은 위선으로 가득 찬 빛으로 넘실거렸다. 성훈이 주최한 자선 경매 파티는 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무대였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으며 아내의 불행을 자신의 선행을 포장하는 도구로 교묘하게 이용했다. 제 아내, 서아를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남편이 있다는 건 정말 서아 씨의 축복이야. 손님들은 그의 영의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며 칭찬과 위로를 건넸다. 가은 역시 충실한 친구 역할을 수행하며 서아의 휠체어를 밀고 다녔다. 서아는 주인공이었지만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슬픈 전시품처럼 취급되었다. 그녀는 수수한 드레스에 검은 안경을 쓴 채 쏟아지는 동정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우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숭고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심지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훔치는 연기까지 선보였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사랑하는 아내 서아는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제 아내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의 목소리는 감동적으로 떨렸고 몇몇 손님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제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인지 성훈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놀란 비명과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단 하나의 강력한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추던 성훈이 아닌 2층 중앙계단의 꼭대기를 비췄다. 그곳에 윤서아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 서 있는 여인은 방금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있던 연약하고 초라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과 대비되는 핏빛처럼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고혹적인 화장, 그리고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여왕과도 같았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서아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 안경을 벗어 던졌다.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눈이 드러났다.
그 눈은 더 이상 공허한 어둠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연단 위에서 얼어붙은 성운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미리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이성훈 씨, 방금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숭고한 단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서아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성훈의 등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섬광처럼 켜졌다. 자선단체의 로고 대신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 장의 웨딩 사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서아와 성훈의 모습, 그리고 그 위로 자막이 떠올랐다. 그가 약속했던 사랑. 다음 순간 화면은 거실의 비밀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으로 바뀌었다. 영상 속에서 성훈과 개우는 서아가 바로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탐닉하며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세상에 객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개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믿었던 우정.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서아의 침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개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 눈먼 여자 비위 맞추는 거 정말 역겨워 죽겠다고. 손님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에 찬 시선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받았던 보살핌. 다시 화면 전환. 성훈이 서재에서 서아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동시에 화면 한쪽에는 법의학 전문가가 그의 위조 서명을 분석하는 영상이 겹쳐졌다. 그가 제안했던 보호.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파나마의 해외 계좌 정보가 떠올랐다. 계좌주는 최계은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였다. 스크린이 꺼지고 연회장의 조명이 천천히 다시 켜졌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여전히 연단 위에 성훈과 개운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존경받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의 혐오와 경멸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한 쌍의 죄인이었다. 그들의 사회적 생명은 방금 저 스크린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다. 서아는 계단 꼭대기에서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여왕의 발걸음처럼 우아하고 당당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겁에 질린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연회장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침내 연단 앞에 섰다.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진 성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이 마침내 내려왔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서아가 계단 아래에 당도하여 얼어붙은 두 사람 앞에 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성훈이 경악과 불신에 찬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아야. 내 눈.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손님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날카로운 눈빛의 형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당황한 사람들 사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가로질러 곧장 무대 위로 향했다. 팀장으로 보이는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성훈 씨, 최가은 씨, 특정 경제범죄가 아중처벌 법상 사기,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당신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칼칵. 차가운 쇠붙이 소리와 함께 수갑이 성훈의 손목에 채워졌다.
방금 전까지 이 파티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었던 그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가요는 마침내 현실을 깨닫고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저 눈먼 여자가 우릴 모함한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발악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한때는 선망했던 두 남녀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저택 밖에서는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하이에나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세계는 바로 오늘 밤 가장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서아가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했다. 이성훈과 최가훈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그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서아는 다시 자신의 집과 작업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작업실은 예전의 어둠과 먼지를 씻어내고 따스한 봄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알리며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편안히 쉬거나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저는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받은 이 빛을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서아의 빛 So I's Light이었다. 서아의 빛은 장애를 가졌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는 단체였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가장 깊은 절망을 다른 이들을 위한 가장 밝은 희망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또다시 몇 달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서아의 빛 재단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작업실은 다시 흙과 물감 냄새 그리고 창작의 열기로 가득 찼다. 어느 맑은 오후 김진우 박사가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이제 서에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작업실 중앙에는 새로운 조각상이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이전 작품들과는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다. 여전히 아름답고 섬세했지만 그 형태 속에는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힘과 생명력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김진우 박사는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감탄했다. 새로운 작품이군요. 정말 다시 빛을 찾으셨네요. 서아 씨,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흙을 빚던 손을 멈추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박사를 향해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깊은 미소를 지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을 걸어봐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우주와도 같은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비로소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배신의 상처에 아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을 예술로, 절망을 희망으로 빚어내는 위대한 창조자였다. 서아는 다시 자신의 작품으로 돌아섰다. 햇살 아래. 그녀의 손이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으로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그리고 다른 이들의 미래까지도 함께 빚어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세상, 그녀가 되찾은 새로운 빛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1년 후, 봄,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미술관은
오랜만에 찾아온 거장의 귀환에 대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3년 만에 열리는 윤서아 작가의 개인전, 부활 레수렉션. 미술계의 모든 비평가와 컬렉터, 그리고 그녀의 귀환을 기다려온 수많은 팬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전시장에 걸린 그녀의 새로운 작품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사고 이전, 그녀의 작품들이 완벽한 기술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랑했다면, 이제 그녀의 작품들에는 깊은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힘과 숭고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 깨어진 파편 속에서 피어나는 꽃, 절망의 무게를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형상. 관객들은 그녀의 작품 앞에서 숨을 죽이며 한 인간이 겪어낸 위대한 서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전시의 한쪽 벽면에는 서아의 빛 재단의 활동을 담은 작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서아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 위에 포갠 채 함께 차를 끌 빚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형태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란다. 바로 여기 내 손끝으로 느껴지는 심장의 모양처럼 말이야.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영상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가장 어두운 경험을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가장 밝은 등불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시회의 마지막 날 밤, 폐장을 앞둔 늦은 시간이었다. 서아는 수많은 인파가 모두 떠나간 텅 빈 전시장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작품들을 되찾은 눈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전시장 중앙에 놓인 이번 전시의 마지막 작품 앞에 섰다. 작품의 제목은 재림 애드벤트. 그것은 불길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사조의 형상이었다. 불길은 그녀의 배신을 상징하듯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들로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파편들을 딛고 솟아오른 불사조의 몸은 영혼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동으로 빚어져 있었다. 활짝 펼쳐진 날개는 그 어떤 절망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그 눈이었다. 특수하게 세공된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불사조의 눈은 갤러리의 조명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강렬하고 지혜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아 자신이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우 박사였다. 그는 전시 내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이 이겨냈군요. 서아 씨, 아니, 윤 작가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불사조에서 눈을 떼고 그를 향해 돌아보며 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그녀가 지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평온하고 완전한 미소였다. 아니요, 박사님, 저는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저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해낸 위대한 예술가이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승리자였다. 그녀는 작품을 지나쳐 갤러리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는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그녀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의 눈부신 가능성처럼 보였다. 그녀의 시야는 완벽하게 맑았다.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한 뜨거운 불꽃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인생에, 그리고 그녀의 예술에 진정한 두 번째 봄이 만개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의 다음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